2007년 4월 16일 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에 위치한 버지니아 공과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한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은 33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여기에는 총기 난사범인 조승희도 포함됩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총기 난사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2007년 4월 16일) 월요일 버지니아 공과대학 웨스트 앰블러 잔스턴홀 남녀 공용 기숙사 894명의 학생들이 거주 중 오전 6시 45분 조승희는 조용하고 냉담하게 건물에 들어섰다. 그는 복도를 따라 이동하며 목표를 찾기 시작했다. 조승희는 내성적이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으로 유명했다. 당시 아무도 조를 주목하지 않았고 첫 총성이 울릴 때까지도 그랬다. 오전 7시 15분 첫 총성이 울리며 건물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조승희는 기숙사에서 갑작스럽게 2명을 총으로 쏜 뒤 즉시 현장을 떠났다. 옆방에서 비명이 울려 퍼지고 학생들은 문을 열었다가 다시 공포에 질려 문을 닫았다. 그는 복도를 걸으며 손에 총을 들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세상 모든 것에 원한을 품은 것 같았고 그의 옷과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었어요. 마치 공포 영화 속에 나오는 살인마에게 빙의된 사람 같았어요. 저는 그가 영어과 4학년 학생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강의 시간에 몇 번 그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는 매우 과묵했고 한 번은 교수가 그에게 심리 치료를 받아보라고 권한 적이 있었어요. 그는 정말로 미쳐 있었어요. 이후 그는 건물을 떠났고 저는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사에게 상황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죠. 희생자 2명은 각각 기숙사 건물을 관리하던 22세의 남학생 라이언과 버지니아 우드빌에서 온 19세의 여학생으로 확인되었다. 조승희는 피 묻은 옷을 입은 채 거리로 나와 기숙사 밖 자신의 방으로 당당히 걸어갔다. 의문점, 조승희가 오전 7시 30분 전에 출입카드 없이 기숙사 건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는가? 기숙사 방 내부. 방은 어수선하게 어질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쓰레기와 신발, 책들이 널려 있었다. 커튼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이 어두운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조승희는 침대 위에 총을 던지고 피 묻은 옷을 벗어 말아 바닥에 던진 뒤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첫 번째 총성이 울린 후의 고요함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끔찍한 비극의 서막이었다. 조승희는 침대 밑에서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열고 안에 담긴 탄환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조승희는 컴퓨터 앞에 앉아 모든 데이터를 삭제한 뒤 컴퓨터를 분해했다. 메모리 칩을 빼내 작은 주머니에 넣고 침대 끝에 놓아둔 소포를 들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조는 방을 떠났다. 오전 9시 1분, 2007년 4월 16일. 조승희는 MBC 뉴스로 보낼 소포를 발송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소포에는 그의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담은 글과 그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소포를 보낸 뒤 조승희는 다시 학교로 향했다. 그의 어깨에는 무거운 배낭이 메어져 있었다. 아무도 다가오는 위험을 알지 못했다. 조승희는 캠퍼스의 호수 중 한 곳에 멈춰 섰고 무언가를 던졌다. 하지만 그가 던진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학생들이 조승희가 호수에 무언가를 던지는 것을 봤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철저히 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26분, 2007년 4월 16일.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메일에는 조승희가 2명의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개인 간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후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승희는 두 희생자와 특별한 갈등이나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07년 4월 15일 오전 8시 56분. 사건이 보고되자마자 몇몇 경찰이 초기 현장 조사를 위해 파견되었다. 웨스트 앰블러 존스턴 기숙사 입구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멈춰 섰다. 피해자 2명의 시신은 방 입구 근처에 쓰러져 있었으며 여러 발의 총탄이 몸에 박혀 있었다. 현장에는 총 15개의 탄피가 흩어져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도망치려 시도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범인은 거리낌 없이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했다. 경찰은 기숙사 안에서 목격자들의 진술을 듣기 시작했고 그 진술을 통해 용의자의 신원이 점점 드러났다. 하지만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한 순간 노리스 홀 건물에서 또다시 총성이 울려 퍼졌다. 이 끔찍한 사륙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지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조승희는 무섭고 위협적인 태도로 노리스 홀에 들어섰다. 학생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몇몇 학생은 이미 학교 당국에 신고 전화를 시도했지만 상황은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조는 체인을 이용해 건물의 3개 출입문을 잠그고 2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2007년 4월 16일 오전 10시, 학생들과 교수들은 여전히 강의에 몰두하고 있었다. 아무도 곧 닥쳐올 비극을 알지 못했다. 조승희는 마치 암살자처럼 눈빛을 하고 복도를 걸어다니며 교실 하나하나를 들여다보았다가 조용히 나가곤 했다. 그 행동을 2번 반복한 후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는 207호에서 독일어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뒷문을 통해 우리 교실을 들여다보았고 우리 수업을 훑어보며 교수님까지 바라보더니 바로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와서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지만 곧 총성이 연달아 울리며 사람들이 달아나다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우리는 그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건물의 첫 번째 문에서 경비원이 종이를 발견하고 그것을 학교 당국에 보고하기 위해 3층으로 가져가던 중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2층에서 총성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조승희가 첫 번째로 들어간 교실은 207호 바로 옆방이었다. 학생들은 경찰에 신고했으나 비상 연락망 119는 과부하 상태로 거의 무용지물이 되었다. 경찰과 에스더 레일팀은 즉시 동원 가능한 최대 인원으로 출동 준비를 했다. 서둘러라, 서둘러라. 선두 차량이 길을 열어라. 최대한 빨리 도착해야 한다.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새 출입구에서 동시에 공격을 시작하자. 학교 측과도 연락해 현장 정보를 즉각 공유해야 한다. 경찰 차량들이 고속으로 달려가며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동안 범인은 계속 총기를 난사하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었다. 범행은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었다. 조승희는 교실 문을 발로 차 열고 들어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누구에게도 반격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는 두 자루의 총을 들고 교탁에 서 있던 로가나탄 교수를 향해 총을 발사해 쓰러뜨렸다. 그는 교실 안으로 걸어 들어가 학생들에게도 총을 난사했다. 첫 번째 교실은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곳으로 교수 포함 13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사망했다. 범인은 총알을 모두 소진한 뒤 학생들은 그를 제압하거나 도망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두 자루의 총에 새 탄창을 장착했다. 그의 가방 안에는 모든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한 탄약이 준비된 것으로 보였다. 첫 번째 교실에서 단 4명만이 살아남았다. 다른 강의실들에서 많은 학생들이 복도 밖으로 뛰쳐나와 건물 밖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조는 복도로 다시 돌아와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하며 누구든 그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즉시 교실 안으로 다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문을 닫고 책상과 벽 사이의 사각지대에 몸을 숨기며 서로 뭉쳐 창문 근처에서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그가 이미 2번이나 지나치며 살펴보았던 207호 강의실이었습니다. 존은 항상 교수진을 먼저 겨냥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교탁에 서 있는 교수진에게 총을 쏘고 나서야 학생들에게 겨눴습니다. 교수 크리스토퍼는 조가 교실로 들어와 학생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으려다 다수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이 강의실은 옆 강의실에서 이미 경고를 받은 상황이어서 아직 도망치지 못한 학생들의 수는 적었고 그중 몇몇은 교실 구석으로 몸을 숨겨 그 끔찍한 학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10명이 쓰러졌고 그중 4명은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잇따라 건물 입구에 정차했고 건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도망치거나 모두 대피했습니다. 큰 절단 도구와 폭탄 해체 전문가가 현장에 도착해 건물의 3개의 출입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1층으로 내려와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고 경찰들은 이들과 연락을 취하며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입문을 여는데 5분 이상 걸렸습니다. 운 좋게 탈출한 학생들은 안전한 장소로 이송되어 지원을 받았습니다. 경찰들은 건물 앞에 일렬로 서서 남은 인원들은 건물 내부로 돌진했습니다. 출입문이 열리는 동안에도 불과 5분간의 노력 속에서 여전히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존은 한 교실에서 시체 옆에 서서 탄창을 갈아 끼운 뒤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지만 존은 여전히 닫힌 교실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안에서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211호 강의실, 교수 조슬린 쿠티르노악의 강의실 문 앞에 도달한 존은 문을 열기 위해 애썼습니다. 모두 교실 뒤쪽으로 모이세요. 지금 당장. 책상과 의자를 가져와 문을 막읍시다. 서둘러요. 교수는 외쳤고 곧 2명의 학생이 도움을 주러 달려왔습니다. 조가 문에 도달하기 전 책상과 의자가 쌓여 출입구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다시 숨으라고 신호를 보낸 후 스스로 문 앞에 서서 조의 격렬한 문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조는 극도로 분노하며 멀리서 달려와 문을 부수려고 했지만 교실 내부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그의 접근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조는 포기하지 않고 틈새로 총을 난사했고 그 결과 교수는 그 자리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불과 3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조는 다른 교실로 이동해 복도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하며 204호로 들어갔습니다. 조는 다시 탄창을 갈아 끼운 뒤 복도로 돌아와 손쉽게 열리는 교실 문을 향해 계속해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211호 교실 문이 열리면서 학생들은 필사적으로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조는 강의실 중간에 쓰러진 교수의 시체 옆으로 돌아와 교실 뒤편에 몸을 숨기던 몇몇 학생들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복도와 강의실 곳곳에 널브러진 시체들과 피로 물든 바닥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옥과도 같던 12분이 지나고 경찰이 2층으로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총성을 듣고 그 후 이어진 짧은 정적 속에서 점차 뚜렷해지는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상자들과 사망자들이 복도와 강의실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피는 바닥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고 어떤 곳도 피가 묻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피가 묻은 발자국은 바닥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장면은 테러 폭탄 사건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마치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전쟁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총성은 완전히 멈췄고 경찰은 즉시 범인을 찾기 위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마침내 경찰이 211호 강의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발견된 범인의 시체는 이 끔찍한 학살의 끝을 알렸습니다. 조는 스스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쏴 생을 마감했습니다.
희생자들은 신속히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너무 많은 피해자 수로 인해 치료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도시 내 3개의 대형 병원이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연락받아 준비했으며 병원들은 점점 과부하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차례로 의식을 회복하고 곧 안정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의 가족들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고 끊임없는 전화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학생들의 시신 옆에서는 여전히 전화기가 울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영원히 이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사가 계속 진행되며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려는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비록 범인이 사망했지만 이번 사건의 배경과 이를 유발한 원인들은 분명히 밝혀져야 하며 유사한 사건이 다른 곳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범인의 시신은 현장에서 확인되었으며 그의 등에 맨 배낭이 발견되었습니다. 배낭 안에는 240발의 총알과 9개의 여분 탄창, 그리고 2자루의 반자동 권총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는 0. 22구경의 발터 P22 권총이고 다른 하나는 글록 19 권총이었습니다. 이 총알 수량으로 보아 범인은 추가 공격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나 끝내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조사 도중 범인이 MBC 뉴스에 보낸 소포가 신속히 발견되었고 방송국도 이미 참사 소식을 접하고 있었으며 조가 보내온 내용을 공익 차원에서 공개했습니다. 조가 보낸 소포의 내용은 범죄 심리학자들이 그의 정신적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수사 후 경찰은 범인의 가족으로부터 과거 그의 병력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조는 과거 불안장애, 이른바 선택적 항구증으로 진단받았고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의 질병은 3살 때 발견되었으며 여러 차례 진단과 치료를 받은 끝에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조는 치료를 받았으나 14살이 되던 해에 이를 거부했고 대학 입학 후 여러 여성 학생들을 괴롭히는 행위로 여러 차례 신고된 바 있었습니다. 문제는 조의 병력이 학교에서 비밀로 유지되었고 학생정보보호 정책 때문에 학교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의 증세는 2학년이 되면서 더욱 악화되었지만 그의 병력은 비공개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특수교육 환경에서 치료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고 독거 생활을 하며 상태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학교 측은 사건 후 발표한 보고서에서 조 자신이 치료를 거부한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조는 스스로 이번 학살 사건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졸업 후 직업, 가족,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한 삶의 압박감이 그의 병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킨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총기 판매법 또한 강하게 비판받았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위험한 무기를 자유롭게 사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적 위험 요소와 폭력 증가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총기 구매 권리에 대한 법안이 더 엄격하게 개정되었으며 대학 측의 경고와 안전 조치가 지연된 점, 사건 발생 시 부적절한 대처와 비효율적인 대응 또한 강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전국의 70개 이상의 대학이 유사한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받았습니다. 이번 참사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결코 가실 수 없으며 깊은 애도의 뜻이 전달되었습니다. 정부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기념식을 열었고 남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남은 이들을 돕기 위해 올바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지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으며 사회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며 개선된 삶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